가겠습니다. 일단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 몸이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연령이든 어느 성별이든 다 단백질은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인체에 단백질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건 뭐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알부민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익숙한 단백질을 제외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인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약 50만 개에서 200만 개의 종류 정도나 된대요.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끊임없이 소모되고 끊임없이 재생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단백질은 내가 섭취를 했을 때 음식으로 또는 뭔가 영양으로 섭취를 했을 때 단백질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존재를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즉각 잘 조립이 돼서 필요한 단백질로 조립이 돼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합성될 때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이야기할 때 동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소고기로 먹는 게 좋아요. 닭고기로 먹는 게 좋아요. 우유로 먹는 게 좋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유산화에도 단백질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많은 연구에서 단백질은 다양할수록 좋다예요. 그게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만약에 내가 소고기에서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다 먹는 것과 또는 콩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다 먹는 것보다는 고기도 여러 종류 또는 식물성 단백질도 여러 종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쓰여질 때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백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다양성이 클수록 몸에서는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거는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질병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냥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일단 청소년기 한참 내가 성장해야 되는 청소년기라면 내가 10개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중에 7개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우유, 달걀까지가 포함입니다. 이런 단백질들, 동물성 단백질이 한 7개 정도이면 좋고 식물성 단백질이 3개 정도의 비율을 구성하면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공급하기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성장이 다 끝난 20대부터 한 64세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성인기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성인이라면 굳이 이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동물성 단백질 5, 식물성 단백질 5 정도로 1대1 비율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도 좋으면서 건강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5세가 넘어가는 노년기라면 일단 소화기능, 생리기능, 그다음에 또 만성질환을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을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조금 낮추어서 3 정도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7 정도로 늘려서 섭취했을 때 소화나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는 강의도 여러 이제 회사도 많이 강의를 합니다. 실제로 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만드는 회사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유산화에 올 때마다 항상 유산화 제품들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 또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먹어보고 제가 항상 저는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올 때 하거든요. 근데 유산화의 제품 중에 특히 단백질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동물성 원료인 것과 식물성 원료인 것에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단백질 적절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잘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먹어보진 못했어요. 뉴트리밀 액티브 버스데이 케이크 맛.
이름만 들어도 참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름을 어쩜 이렇게 잘 지었나 싶어요. 자, 부드럽고 맛있는 생일 케이크의 맛이래요. 생일 케이크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뉴트리밀 액티브의 주 원료는 유청이잖아요. 우리가 우유의 단백질은 크게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80%나 돼요. 우유 단백질의 80%가 카제인인데 그 많은 카제인을 놔두고 20%인 유청을 이제 분리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왜 어렵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니까. 우리가 완전식품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썼었어요. 이제 영양학을 배우다 보면 완전식품, 불완전식품.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식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유하고 달걀이에요. 우유하고 달걀을 왜 완전식품이라고 불렀을까요? 영양이 아주 좋아서? 영양이 좋아서? 비율이 맞아서? 거기에서 비율은 단백질, 아미노산의 비율이에요. 아미노산. 다른 영양소가 다 많은 게 아니라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비율이 거의 완벽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짜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맛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일반적이면서 영양까지 훌륭하니까 우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추출한, 거기에서 분리한 이렇게 뉴트리밀 액티브가 굉장히 좋은 카제인에 비해서 유청은 훨씬 더 흡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뭔가 빠르게 이용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1회 섭취,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여기서 권장하는 대로 먹었을 때 단백질은 20g, 식이섬유는 10g 정도가 공급이 되는 양이에요. 자, 단백질을 왜 20g 넣었을까? 단백질을 왜 20g 넣었을까요? 지금 우리 성인을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평균 60g 정도로 잡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많은 과학자가 단백질의 한 끼 가장 추천하는 단백질은 약 20g으로 보고 있습니다. 20g 정도를 섭취했을 때 낭비 없이 필요한 대로 최대한 잘 흡수해서 잘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저는 항상 식이섬유를 함께 봐요. 특히 이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인 경우는 그 자체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그 자체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 자,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갔을 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칼로리는 전체적으로 낮추면서도, 그렇죠? 포만감을 주고, 포만감을 쉽게 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좋고요. 한 끼를 만약에 이걸로 먹었을 때 236kcal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이 칼로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하고 나서 이야기를 같이 또 해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주 원료인 액티브 프로틴 드링크 믹스, 부평초가 주 원료가 되어서 우리가 식물성 원료로 만든 단백질이죠. 여기는 역시 단백질은 10g,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6g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로 봤을 때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년이나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알러지 반응들이 있고 소화 장애 반응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신해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환경적으로 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의 이유로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채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료이고요. 특히나
콩에 비해서 거의 단백질이 콩보다도 더 많은 양, 일반적인 육류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육류에서 좀 피해야 하는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함량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2040년 정도가 되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앞으로 20년 정도가 더 지나면 전 세계 단백질의 60%가 이런 대체 단백질로 대체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맛으로는 육류를 참 좋아하지만 어떤 식품 난도 많고, 그죠? 식품의 앞으로 이제 식량 난도 크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대체 단백질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 중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 대체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함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동물 유청 단백질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굳이 따로따로 내가 목적에 따라서 나는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먹을 거야,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거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로 먹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각각을 섞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과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구매를 해가지고 함께 섞어서 먹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고, 만약에 이것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겠다라고 하면 한 끼에 236kcal 정도는 한 끼 식사로는 살짝 약하기 때문에 플러스 우유나 두유를 200ml 정도 하면 이게 한 130kcal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게 우리가 칼로리나 기타 영양소들을 만족하며 먹을 수 있겠고, 나는 간식으로 먹겠어, 내가 식사 대용이 아니라 간식으로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물로 섭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칼로리 제한을 많이 하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시는 분이라면. 근데 제가 올 초에 다이어트 챌린지에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이 유산화에 있는 이 프로틴 드링크 믹스를 가지고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걸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해요. 상당히 제가 질적인 포만감이 굉장히 잘 왔고, 그리고 그 포만감을 6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라는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레시피 상으로 봤을 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박수를 칠 만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훨씬 더 분자도 크기도 하고, 이것들이 소화 흡수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내가 먹는 양의 90%, 99%가 다 흡수가 되는데, 흡수될 때 영양소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흡수해요.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는요, 내가 만약에 10개를 먹으면 10개 중에 30개 정도는 에너지를 쓰면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대사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소화불량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미 단백질을 분해해서 흡수하기 좋도록 소화 효소를 함께 첨가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은 자녀, 부부, 부모님까지 다 공통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좀 강조를 해드렸고, 그럼 이제 자녀 건강을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 아이들 하면 청소년이 이때 어린 아이거나 청소년기일 때는 이제 성장이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러면 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이에요. 사실은 성장기에 있어서 단백질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몸을 구성해야 되니까 근육도 커져야 되고 뼈도 커져야 되고 혈액도 많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이 아주 왕성한 시기예요. 성장 호르몬도 왕성하고 이때는 갑상선 호르몬 또는 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단백질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영양소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근육도 커지고 다 커지니까 이때는 혈액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칼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철분이 부족해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철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식사의 내용, 그 다음에 식사가 부족하다면 영양적으로 보충을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까지 보충을 해준다면 아이들에게는 참 이제 좋은 어떤 영양의 조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단백질 이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도 지금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을 쓰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때는 근육이나 키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뭔가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 있죠. 뇌세포도 마찬가지고 근육이 움직일래도 사람끼리의 소통이 아니다 보니까 세포 사이에서는 전기적인 신호로 이 신호를 줘야만 이게 원활하게 가능해요. 근데 그 전기적인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키가 크는 거 이외에도 근육이나 그다음에 뇌 건강 이런 인지 기능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비타민 D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최근 그 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12세에서 18세 사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8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동안 비타민 D 우리 성인만 이야기하고 비타민 D가 한참 각광받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뭐 길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도 아주 부족한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성인에게는 면역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뼈 건강에 또는 호르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잘 보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또 가장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력 관련돼서예요. 저도 안경을 썼고 저희 큰아이도 안경을 썼고 둘째 아이도 안경을 썼어요. 고백하자면. 자, 근데 이렇게 눈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비대면이나 그다음에 눈을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무려 97%가 청소년의 97%라면 사실 그냥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청소년이라고 해도 되겠죠. 모든 청소년이 근시,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A, 그다음에 아연, 오메가3, 루테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타민 A랑 오메가3는 또 루테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연도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가? 그렇죠. 일단 비타민 A는 시력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 때 비타민 A가 꼭 필요하고요. 이 아연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게 아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직접적으로 이런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루테인도 중요하고 오메가3는 역시 눈의 가장 큰 구성 물질이면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눈 건강 영양소가 함께 잘 보충이 될 때 가장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전X DX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결과적으로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라는 뜻이에요. 이제 베타카로틴이 몸 안에서 필요할 때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니까 그리고 아연 그리고 루테인 이런 것들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건강을 조금 살펴보면
남자들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좀 더 영양제를 좋아하고 남자분들은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그닥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낮잖아요. 근데 술자리에 가가지고 꺼내놓으면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는 영양제 남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있대요. 자, 첫 번째 정력제, 그다음에 술 깨는 숙취 해소제, 뭐 간에 좋다는 거, 이 세 가지는 남자들이 꺼내놓는 동시에 다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간 수치가 나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고, 간 수치가 나쁘지 않아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간 건강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가 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들이 주로 많았고, 그 간염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간경화, 간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위생도 많이 좋아졌고 의료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이란 간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나머지로 인한 식사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간염 상태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것들이 이제 알코올성인 것도 있지만 비알코올성으로 간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좋아하는 영양소는 여러분들이 일단 1번은 역시 단백질입니다.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 단백질을 제일 좋아하는 기관은 간이에요. 간세포를 재생하고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파실의 제품에 들어있는 주 원료인 실리마린이 또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C 같은 것들은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일단 염증이라든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면서 여기 오랜 연구 개발로 탄생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사실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제품들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요. 저는 영양학적으로 이걸 충분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방법이 없을까를 제가 무려 8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기 주차장에 와서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주차장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주차장이 붐벼요. 지하 1층으로 딱 내려오면 1층과 2층은 일단 다 지정석이에요. 그 넓은 주차장이 다 지정석이라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내려와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없어요. 4층 내려가서 삥 돌아서 없어요. 5층 내려가서 없어요. 6층 내려가서 없어요. 7층에 갔다 이제 대고 와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목적지에는 도착했지만 여기로 올라오는 시간이 10분, 2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영양제를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결합돼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정석과 같다라는 걸 오늘 내가 깨달은 거예요. 목적지는 우리가 어떤 영양소든 어떤 영양제든 건강식품 종류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어요. 목적지는 갈 수 있어요. 몸 안에 넣을 수는 있죠. 혈액으로 갈 수 있어요. 세포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세포 안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편안하게 내가 여기로 자리가 없어서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여기 건물, 이 큰 건물에 이 복잡한 구조에 와도 내가 들어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과 거리와 이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딱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양제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체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별히 AST, ALT를 물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간 건강할 때는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 AST, ALT
여러분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효소입니다.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효소라는 건 뭐예요?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효소예요. 여러 곳에 존재를 하지만 특히 간에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간이 손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던 효소가 밖으로 혈액으로 흘러나와서 혈액 중에 그 AST나 ALT 효소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ST, ALT는 사실 과거에는 SGOT, GPT라고 표현을 했었고 지금은 GOT, GPT라는 말은 잘 안 쓰고 AST, ALT 이것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효소다. 그리고 간이 나빠졌을 때 이 효소의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기준값으로 보자면 40, 그 다음에 35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식이요법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것은 우리가 병적인 기준이에요. 병이 나면 그것은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의사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의학이잖아요. 그러려면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AST나 ALT가 보통 10, 20 이 수준이에요. 30을 넘어가면 이미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러프한 의미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이 AST나 ALT가 30이 계속적으로 여러 번 넘는다라고 하면 간 기능을 많이 회복해야 되는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카운셀링을 해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강 문제가 또 뭔가, 성인 남자가 고민하는 건강 문제가 뭔지 또 열심히 서치를 했더니 바로 탈모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물론 남성이 조금 더 많은데 남성 중에서도 연령으로 보니까 30세에서 49세 사이, 30세에서 49세 사이, 여러분들의 남편 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가 전체 탈모 인구의 47%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그 나이예요. 조금 더 일찍 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탈모로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단백질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머리카락도 역시 주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하거나 재료의 질이 좋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어지기 때문에 숱이 적어지면서 더 빠지기가 쉽겠죠. 자, 여기에 탈모의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저는 비타민 B군을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비타민 B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비타민 B군들이 하는 우리가 뭐 신진대사에 좋아요, 에너지 대사에 좋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특히 엽산이나 코발라민이나 이런 것들은 뭘 주로 하느냐면 적혈구, 우리 혈액 적혈구를 만들고 적혈구를 잘 성숙시켜요. 적혈구는 만들어진다고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숙해야 얘네들이 산소 전달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B군들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고 성숙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만약에 부족해지면 모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잘 보충해 주게 된다면 탈모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멀티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우리 이제 간 기능과도 조금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성인들의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역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헬스팩을 우리가 조금 추천드리면 좋겠죠. 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딱 50인데 올해 이때는 이제 사실 대사증후군이 남성도 그렇지만 남성들은 꾸준히 문제가 되는 거고 여성들은 이제 50이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의 문제로 제가 넣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얘네들 비만, 고지혈증, 당뇨, 또 고혈압 이것들은 도미노 같아서 올 때도 하나가 여러 개를 꿰어서 오지만 만약에 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릴 때도 하나가 풀리면 다른 것도 줄줄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핵심적인 영양소 저는 3가지. 자, 식이섬유,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이 세 가지가 좀 핵심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양학 박사한테 들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의 핵심은 인슐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갑자기 많거나 탄수화물을 양이 전체적으로 많아졌을 때 문제인데 문제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여러 가지 첫 번째는 혈당을 잘 조절을 못하겠죠. 두 번째는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몸에 나트륨을 못 나가게 해요. 나트륨이 못 나가게 하니까 자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나트륨이 보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도 많이 끌어당기면서 혈압도 올라가게 돼요. 또 하나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면 혈당을 제대로 못 쓰면서 얘를 다 뭘로 해요? 지방으로 바꾸어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식이섬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좋아하는 것과 실제 먹는 것, 싫어하는 것과 실제 먹는 것은 굉장히 갭이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채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좀 덜 드세요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식사 상담을 할 때 그러면 대부분이 저는 채소 과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식사 일기를 써오는 걸 보면 분명히 좋아하는 채소를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어. 그리고 분명히 나는 먹으면 불편하지만 밀가루 음식을 일주일에 4번, 5번씩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을 만들고 실제로 병을 만드는 건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식이섬유가 내가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식이섬유를 보충해주고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액티브 드링크에 들어있는 것들이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코퀴논 30을 좀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게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 몸에서 이 코퀴논 30은 코엔자임 Q10이 주성분이잖아요.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은 세포는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심장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그만큼 이 코큐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에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합병증으로 우리가 심혈관 질환, 그로 인한 예를 들면 나쁘게는 정말 최악으로는 돌연사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심혈관 질환, 심장을 보호하고 전체적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호르몬 건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일단은 제가 갱년기를 좀 이제 막 열심히 겪고 있는 갱년기에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는 우리 제품이 있어요. 특히 이소플라본이 여기도 구조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셀로판지에 이걸 실제로 구조를 2개를 그려가지고 겹쳐서 보여줘요. 실제로 저희가 방송에서는 그만큼 실제 여성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실제 여성 호르몬과 이소플라본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마치 에스트로겐처럼 에스트로겐이 더 나오게는 아닐지 몰라도 마치 에스트로겐이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좋게 우리가 갱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여성 호르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뼈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년의 여성이라면 이렇게 이소플라본이 메인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물론 이제 연세가 예를 들어서 65세, 70세, 80세 이렇게 이제 있을 거잖아요. 이때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 앞서서 우리가 성인 남성이나 여성에게 추천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추천을 드리고, 이 외에 제가 크게 면역과 뇌 건강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제품을 프로바이오틱스 참 좋겠다, 그리고 또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들인데요. 어르신들쯤 되면 일단 소화 기능 떨어지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죠. 하기 때문에 이 연세에는 저는 너무 여러 가지보다는 하나가 멀티플레이어처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오메가3예요. 특히나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면역에 관계를 하죠. 장 면역에 관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 능력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면 영양 상태가 깨지게 되는데, 그런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과 소화기 건강과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멀티플레이어가 바로 오메가3잖아요. 자, 이 오메가3가 중년 이후에 올 수 있는 혈액 건강, 그 다음에 중년 이후에 올 수 있는 눈 건강, 중년 이후에 올 수 있는 뇌 건강, 이것들을 다방면에서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또 하나, 염증을 또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1050mg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50mg 정도의 오메가3를 하루에 매일 보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상당히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장표를 예쁘게 또 여기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공통으로는 단백질 영양소가 조금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녀 건강, 그 다음에 부모님 건강, 부부 건강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챙기셔서 이것들을,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카운셀러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변형하고 이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고객과 만나시면 됩니다.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날씨도 좋고 하늘도 좋고 좋은 계절인데, 어느 분에게는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어느 분에게는 참 괴롭고 힘든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여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또 짧은 그 시기잖아요. 이 짧은 시기에 우리가 건강관리 잘 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여러분들 모든 가족에게 다 좋은 계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진짜 늦가을에 다시 여러분들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